여러분, 세계 정세부에 다시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여러분, 이란 서부에서 충돌이 확산되고 있습니다. 성직자 정권은 시위대 전원을 사형에 처하라고 공개적으로 외치고 있는데 사람 목숨을 마치 스피커 볼륨 버튼처럼 올렸다 내렸다 할 수 있다고 믿는 듯합니다. 케르만샤에서 나온 영상들은 정권의 치안 병력이 평화 시위를 공격한 뒤 격렬한 충돌이 터져 나왔음을 보여줍니다. 현지 소식통에 따르면 쿠르디스탄 국군은 방어 태세로 전환했다고 선언했습니다. 규전은 곧 케르만샤, 일람, 로레스탄, 차하르마할, 바흐티아리 등 이란 서부 여러 주로 빠르게 번졌습니다. 이 충돌에서 정권 측 병력은 쿠르드계 부대와 정면으로 맞섰고 이란 혁명수비대 IRGC와 안사르의 헤즈볼라 계열 무장대까지 가세한 것으로 전해집니다. 여러 보고에 따르면 정권 측 병사 일부가 사망했고 쿠르드 전사도 최소 2명이 전사했습니다. 긴장이 치솟는 가운데 테헤란에서 금요 예배를 주관하는 성직자 아흐마드 하타미는 수도 테헤란에서 전국적 탄압작전 중 체포된 시위대에게 사형을 적용하라고 공개적으로 촉구했습니다. 그는 또한 어떤 형태로든 폭동을 지지하는 개인은 모두 체포하라고 요구했는데 그 폭이 너무 넓어서 숨쉬는 방식이 마음에 안 들어도 지지로 분류될 것 같은 분위기입니다. 하타미의 설교는 국영 라디오를 통해 송출되었고 군중이 극단적 구호를 외치도록 선동했습니다. 그는 무장한 위선자라는 딱지를 붙여 사람들을 처형하라고 외치게 만들었습니다. 그는 최고 지도자 아야톨라 알리 하메네이에게 임명된 인물이자 동시에 수호위원회와 전문가 회의 구성원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하타미는 시위대를 이스라엘 총리 베냐민 네타냐후의 앞잡이이자 도널드 트럼프의 병사라고 묘사했습니다. 그는 그들이 국가를 분열시키려 음모를 꾸민다고 비난하며 체제가 무자비하게 보복할 것이라고 위협했습니다. 동시에 미국과 이스라엘은 평화를 기대하지 말라고 말했는데 그 평화라는 단어가 지금 어디에서 숨을 쉬고 있는지부터가 의문입니다. 많은 관측자들은 이란이 점점 중동판 북한처럼 변해가고 있다고 말합니다. 가장 큰 차이는 성직자 집단이 아직 핵무기를 갖지 못했고 여전히 약 9천만 명의 사람들이 억압에서 벗어날 기회가 남아있다는 점이라는 분석도 나옵니다. 계엄령과 장기적인 인터넷 차단에도 불구하고 시민들은 여전히 도심 밖으로 모여 저항 구호를 외치며 버티고 있습니다. 이란의 학계 인사들은 절망과 용기에서 태어난 혁명이 진행 중이라고 말합니다. 알리 샤리피라드는 이란에 관한 심층글을 남겼고 세계 여론에 강한 인상을 주었다고 전해집니다. 그는 이렇게 썼습니다. 나는 이란의 한 대학 강사다. 지난주까지도 나는 이란에 있었고 시민들의 봉기를 직접 목격했다. 지금 벌어지는 일은 폭동도 테러도 아니다. 이는 절망과 용기에서 태어난 혁명이다. 나는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에서 마시흐 알리네자드와 아흐마드 바테비가 한 발언을 전적으로 그리고 조금의 망설임도 없이 지지한다. 이란 정권이 내놓는 모든 주장, 외무장관이든 유엔 주재대사든 그 누구의 말이든 그것은 범죄를 덮기 위한 의도적이고 체계적인 거짓말일 뿐이다. 이 정권은 내 친구 파샤 라파를 가틀했다. 그는 마르대학의 뛰어난 의대생이었다. 파샤가 테러리스트인가? 그의 유일한 죄는 젊고 교육받았고 이란인이었다는 것뿐이었다. 이 나라는 수천 개의 시신 가방으로 뒤덮였다. 그들도 테러리스트인가? 맨손의 시위대 대부분은 아주 젊은 학생들인데 어떻게 그들을 테러리스트라고 부를 수 있나? 그렇다면 왜 그들은 반정부 시위대만 죽이는가? 왜 그들이 테러리스트라고 몰아붙이는 사람들만 죽이고 정권을 지지하는 이들의 집회에는 손도 대지 않는가? 이란을 이해하는 일은 사실 매우 단순하면서도 매우 고통스럽다. 이란은 세계에서 가장 큰 수준의 석유와 가스, 천연자원 매장량 가운데 하나를 보유하고 있다. 그러나 이슬람 공화국은 이 나라를 붕괴의 벼랑 끝으로 몰아넣었다. 경제는 지역에서 가장 취약한 축에 속하고 통화 가치는 세계에서 가장 크게 무너졌으며 인플레이션은 삶을 지식인다. 가정들은 식료품을 살 돈도 집세를 낼 돈도 부족하다. 실업은 만연하다.
수백만의 젊은이들이 경제적 막막함 때문에 결혼도 미래 설계도 할 수 없다. 시민들의 분노는 커지고 있으며 그 분노는 전적으로 정당하다. 이슬람 공화국은 침략과 부패, 자국민 살해, 모든 자유의 목소리 억압, 그리고 잔혹함을 숨기기 위한 인터넷 차단으로 이란을 막다른 골목으로 몰았다. 이란 시민들은 체제 변화를 요구하고 있다. 이는 과거 시리아를 포함한 아랍의 봄에서 벌어졌던 일들과 닮아 있다. 시리아에서 바샤르 아라사드를 지원하기 위해 병력을 보내 시민들을 학살하던 바로 그 잔혹한 체제가 이제 같은 방식으로 이란 시민들을 학살하고 있다. 나는 유엔과 안전보장이사회 그리고 전 세계 모든 정부가 이슬람 공화국의 살인기계 앞에서 침묵을 끝내길 촉구한다. 자국민을 학살할 준비가 된 체제에게는 어떤 레드라인도 없다. 그리고 그들은 다른 나라 시민을 가탈하는 일도 주저하지 않을 것이다. 지금 당장 행동하라. 이란의 시위대 편에 서라. 이 잔혹한 체제를 끝내라. 미 공군은 인도양의 공군 기지로 긴급 수송기를 전개하고 있습니다. 최신 정보에 따르면 미 공군은 인도양의 디에고 가르시아 공군 기지로 전략 수송기 C-17A 4대를 긴급히 이동시키고 있습니다. 디에고 가르시아는 미군의 장거리 군사작전에서 핵심 거점으로 꼽히는 곳입니다. 이 가운데 3대는 유럽의 람슈타인 기지에서 이륙했으며 비행 호출보호는 RCH-86-066-160, RCH-870-066158, RCH-839-800-565로 알려졌습니다. 네 번째 기체는 증원 항로에 합류해 디에고 가르시아로 향하는 수송 편대를 완성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집니다. C-17A 같은 대형 수송기의 동시 전개는 대규모 병력과 중장비를 신속히 운반할 수 있다는 점에서 미국이 이 전략 구역에서의 후방 지원 능력과 신속 전개 능력을 강화하고 있음을 시사합니다. 이런 움직임은 흔히 대규모 군사계획과 연계되며 유연한 대응과 장기간의 존재 유지가 요구되는 주요 작전 축에서 자주 관측됩니다. 한편 트럼프 대통령은 외교적 완화 신호로 보이는 메시지를 연속해서 내놓고 있는데 분석가들은 이것이 연막일 가능성을 거론합니다. 말은 부드럽게, 준비는 단단하게, 이런 조합이 등장할 때 가능성은 낮다라고 말하기가 점점 어려워지는 것이 현실입니다. 체첸의 실력자 람잔 카디로프의 아들 아담 카디로프가 심각한 교통사고로 위독해 모스크바로 긴급 이송된다는 소식도 나옵니다. 여러분, 체첸 반대 성향 매체들에 따르면 람잔 카디로프의 막내 아들 아담 카디로프가 그로지니에서 매우 건실한 교통사고에 연루되었습니다. 보도에 따르면 아담의 차량 행렬은 매우 빠른 속도로 이동 중이었고 한 차량이 니언트론을 잃은 뒤 뒤따르던 차량들이 연쇄적으로 충돌해 도심 도로에서 다중 추돌이 발생했습니다. 현지 소식통은 그로지니의 여러 도로가 구조 및 통제 작업을 위해 완전히 봉쇄되었다고 전합니다. 도시는 긴급 봉쇄 상태에 들어갔고 그로지니 중앙병원은 해당 사고 관련 응급처치에 집중하기 위해 일시적으로 일반 진료를 중단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NH 채널에 따르면 아담 카디로프는 위독한 상태이며 의료진은 집중 소생 치료를 진행하는 동시에 모스크바로 긴급 이송해 추가 치료를 받게 할 방안을 준비하고 있다고 합니다. 주요 당사자 외에도 고속 이동 중 발생한 연쇄 충돌로 다수의 부상자가 발생한 것으로 전해집니다. 현재까지는 주민들이 외부로 유출한 영상과 사진만 존재하며 거리 봉쇄는 지속되고 있습니다. 이 모든 정보는 체첸 반대 채널에서 나온 것에 불과하고 현지 당국과 카디로프 측은 아담 카디로프의 건강 상태에 대해 공식 확인을 내놓지 않았습니다. 침묵이 곧 통제라고 믿는 이들에게 침묵은 늘 가장 값싼 방패이기도 합니다. 러시아의 군사 블로거들은 게라시모프를 정면으로 겨냥하며 전장에 나가 직접 보라, 현실은 당신 말과 정반대다라고 비꼬고 있습니다. 러시아의 유명 블로거이자 매체 인물인 올렉 차레프는 조롱이 짙은 글을 공개적으로 올렸고 이를 통해 러시아 군 수뇌부가 전황을 속이며 존재하지 않는 승리를 그려내고 실제를 왜곡해
러시아 대통령에게 잘못 보고하고 있다고 간접적으로 비난했습니다. 이 이야기의 핵심은 2016년 5월 14일 러시아군 총참모장 발레리 게라시모프의 발표입니다. 차레프가 인용한 내용에 따르면 게라시모프는 러시아군이 하르키우 주의 쿠피안스크 우즐로비 지역 해방을 마무리하고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는 또한 작년 11월에 이미 해방된 뒤 우크라이나군은 존재를 과시하기 위한 연출성 행동만 했고 심지어 드론으로 우크라이나 국기를 꽂으려 했지만 모두 러시아군이 차단했다고 말했습니다. 흥미로운 대목은 차레프의 논평입니다. 그는 그 장군이 거기에 있어서 참 다행이다. 사진이든 영상이든 전선 병사들의 직접 보고든 무엇이든 그의 말과 모순될 수 있으니 말이다 라고 썼습니다. 그리고는 우리는 그분만 믿는다 라고 덧붙였습니다. 칭찬처럼 들리지만 실은 보고의 신뢰성을 겨냥한 날카로운 조롱입니다. 현장 증거가 모두 부정될 수 있다면 남는 진실은 오직 한 사람의 말뿐이라는 역설, 그것이 바로 조롱의 칼끝입니다. 차레프는 또한 대통령에게 전선 상황을 직접 보고하는 사람이 바로 그 장군이라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이 문장은 더 이상 긍정이 아니라 모든 실증이 무력화되는 상황에서 의심받는 단 하나의 목소리만 신뢰해야 하는 기묘한 구조를 드러냅니다. 이런 구조에서 병사들은 숫자로 바뀌고 숫자는 또 다른 선전의 재료가 됩니다.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상대로 벌이는 이 부당한 전쟁은 전쟁이 아니라 거대한 허풍의 공장처럼 굴러가고 있는 듯 보이기까지 합니다. 러시아는 점령 면적을 과장하면서도 우크라이나에서의 막대한 손실을 숨기고 있다고 합니다. 우크라이나군 총참모부 대변인 드미트로 리호비는 러시아가 점령한 면적에 관한 최근 주장에 프로티크리아하며 러시아 군 수뇌부가 현실을 의도적으로 왜곡하고 그들이 말하는 영토 성과를 심각하게 부풀리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리호비에 따르면 전선에서 실질적 돌파가 거의 없는 상황에서 게라시모프는 실제보다 2배 가까이 과장된 수치를 발표했습니다. 2026년 초부터 러시아가 점령했다고 주장하는 우크라이나 영토 면적뿐 아니라 2020년 전체 점령 면적도 비슷한 방식으로 부풀려졌다고 합니다. 우크라이나 총참모부는 러시아군이 매우 제한적인 전술적 진전만 얻었을 뿐이며 그 대가로 인명 손실이 극도로 컸다고 강조했습니다. 2026년 첫 15날 동안 러시아는 병력 손실이 1만 4,120명에 이르렀다고 우크라이나 측은 밝혔습니다. 전사자와 부상자를 합친 수치입니다. 우크라이나의 평가는 간단합니다. 게라시모프에게 병사는 소모품일 뿐이라는 것입니다. 반면 우크라이나에게는 조국을 지키는 한 사람 한 사람의 생명이 가장 큰 가치입니다. 일부 지역에서 상대의 군사적 우세로 국지적 후퇴를 감수하더라도 우크라이나군은 2016년 초와 2015년 전 기간에 걸쳐 전략적 성격의 영토 손실은 발생하지 않도록 관리했다고 말합니다. 우크라이나 총참모부는 2025년 동안 우크라이나군이 약 300제곱킬로미터의 영토를 되찾았다고 밝혔습니다. 리오비는 우크라이나 부대가 러시아의 지속적 압박에도 반격 작전을 계속하고 있다고 했고, 러시아 총참모장이 러시아 지도부나 서방 파트너를 상대로 어떤 숫자든 자유롭게 말할 수 있겠지만 키이우는 공허한 말이나 근거 없는 과장에 좌우되지 않는다고 강조했습니다. 우크라이나는 심각한 부족 국면 이후 생사고비에 방공미사일 대규모 물량을 확보했다고 전했습니다. 우크라이나 대통령 볼로디미르 젤렌스키는 2016년 5월 16일 아침 방공 시스템 다수가 탄약 고갈을 겪던 와중에 대규모 방공 미사일 패키지를 인도받았다고 확인했습니다. 그는 민감한 시기에 말하기 어려운 사실들이 있었지만 오늘은 미사일이 실제로 우크라이나 영토에 도착했기 때문에 공개할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젤렌스키에 따르면 같은 날 아침까지도 일부 방공체계는 완전히 탄이 없었고 이는 국가를 매우 큰 위험에 노출시켰습니다. 그는 이번 물량이 쉽게 온 것이 아니며 피와 생명의 대가로 얻어낸
극도로 고된 노력의 결과라고 묘사했습니다. 그에게 방공미사일 한 번의 도착은 단지 군수품이 아니라 러시아가 미사일과 자폭 드론으로 정밀 타격을 지속하는 상황에서 민간인의 생사 경계선입니다. 젤렌스키는 우크라이나가 상징적 지지 선언만으로는 버틸 수 없다고 말했습니다. 키이우가 필요한 것은 방공 미사일의 니어미적이고 신속한 그리고 약속에 부합하는 배송입니다. 그는 파트너들이 가진 것을 즉시 이전해 주길 기다리고 있으며 지원이 지연되면 그 결과는 곧바로 우크라이나 민간인과 병사들에게 떨어진다고 강조했습니다. 젤렌스키는 체코 대통령 페트르 파벨과의 공동 기자회견에서 전쟁 종결에 관한 트럼프 대통령의 발언도 언급했습니다. 그는 문제가 우크라이나가 아니라 러시아가 평화합의 서명을 의도적으로 끌고 지연시키는 데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젤렌스키는 모스크바가 진정으로 전쟁을 끝내고 싶었다면 훨씬 전에 끝낼 수 있었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대신 러시아는 군사 압박과 에너지 테러로 우크라이나를 상시 경보 상태에 묶어두고 있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이런 부당한 전쟁은 국경선만이 아니라 정상적인 삶 자체를 점령하려는 시도처럼 보이기도 합니다. 마치 전쟁이 목적이 아니라 전쟁을 계속하는 것이 체제의 일상 업무인 것처럼 말입니다. 우크라이나의 모든 발전소가 러시아의 타격을 받아 에너지 위기가 가장 격렬한 단계로 들어갔다는 주장도 나왔습니다. 우크라이나의 부총리 데니스 슈미할은 2016년 5월 16일 의회에서 전면전 발발 이후 우크라이나 전역의 모든 발전소가 러시아의 공격으로 피해를 입었다고 확인했습니다. 그는 2015년 한 해에만 러시아가 탄도미사일과 순항미사일을 혼합해 우크라이나 에너지 부문을 목표로 한 고의적 공격을 612차례 수행했고 그 결과 수천 메가와트 규모의 발전 능력이 손실됐다고 말했습니다. 슈미할은 이것이 단순한 군사작전이 아니라 사회의 저항력을 꺾기 위한 체계적 에너지 테러라고 규정했습니다. 매일 이어지는 타격에도 불구하고 우크라이나 국가 전력망은 극심한 과부하 상태에서 운영을 지속하고 있다고 했습니다. 특히 키이우와 인근 지역, 오데사, 드니프로, 하르키우, 그리고 전선 지역의 상황이 매우 위태롭다고 전했습니다. 전국적인 긴급정전은 시민의 생활, 산업 생산, 사업 활동에 직접적인 피해를 주고 있습니다. 슈미할은 러시아가 에너지 테러로 우크라이나를 굴복시킬 수 있다고 믿고 있지만 정부는 위협의 수준을 정확히 인식하고 각 위험에 신속하고 단호하게 대응하고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대형 발전소 의존을 줄이기 위해 우크라이나는 분산형 발전 전략을 강화했습니다. 2025년에는 분산형 발전 용량 762메가와트를 새로 가동해 2024년에 225메가와트보다 3배 이상 높였다고 합니다. 현재 250기 이상의 동기 발전기가 가동 중이며 추가 200기는 설치 중이고 187기의 모듈 보일러도 투입되었습니다. 전력 부문 노동자만 5,000명 이상이 직접 수리에 참여하고 있으며 수만 명이 구조 인력, 기술자, 보안 인력도 쉬지 않고 전기와 열 복구 작업을 하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2022년 이후 러시아는 겨울마다 우크라이나 에너지 인프라를 집중 타격해왔지만 이번 어비아는 그중에서도 가장 격렬하다는 평가가 나옵니다. 5월 9일에 대규모 공습으로 키이우의 고층 건물 약 6,000동이 난방 시스템을 잃었고 기온이 영하 15도 아래로 떨어지는 가운데 공습은 매일 이어졌다고 합니다. 젤렌스키는 5월 15일 기준 우크라이나의 전력 수요가 약 18기가와트인 반면 공급 능력은 11기가와트를 조금 넘는 수준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는 매 공격 이후 복구가 단순 수리가 아니라 기술 역량 확대로 이어져 전력 수입을 늘리는 데도 도움이 된다고 했습니다. 다만 안보상의 이유로 어느 지역의 어떤 시설을 수리 중인지 공개하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정보가 언론이나 소셜미디어에 올라오는 순간 그곳이 즉시 다음 표적이 되기 때문입니다. 이제 전쟁은 미사일만이 아니라 게시물과 소문까지도 탄약으로 쓰는 시대가 된 듯합니다.
우크라이나는 러시아의 탄약고와 공장을 정확히 타격했다고 확인했습니다. 우크라이나군 총참모부는 우크라이나 부대가 점령 중인 자포리자 지역의 러시아 탄약고에 정밀 타격을 가했다고 발표했습니다. 표적은 프리모르스크 인근에 위치한 러시아 제76근위 공중강습사단의 탄약고로 알려졌습니다. 공격은 야간에 진행되었고 직접 명중이 뚜렷이 확인되었으며 구체적 피해 규모는 추가 평가 중이라고 했습니다. 또한 우크라이나군은 타간로크의 아틀란트 에어로에 대한 이전 타격 결과도 공개했습니다. 공식 확인에 따르면 무인기 최종 조립시설이 손상되었고 2개의 생산시설과 행정동도 피해를 입었습니다. 앞서 5월 13일 우크라이나 방어군은 자국 생산 미사일로 해당 목표를 타격했다고 밝혔습니다. 아틀란트 에어로는 공격 및 정찰용 무인기 몰니아의 설계, 생산, 시험 전 과정을 수행하는 시설이며 러시아군이 사용하는 무인기 오를란의 부품도 제조하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핵심 시설의 손상은 러시아의 무인기 생산 능력에 직접 타격을 줬음을 시사합니다. 우크라이나 총참모부는 점령군 러시아의 공격 능력을 체계적으로 약화시키는 조치를 계속 전개해 모스크바가 우크라이나에 대한 무력 침략을 중단하도록 압박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중국이 2026년 초부터 러시아 전력 수입을 완전히 중단했다는 소식도 전해집니다. 2026년 5월 1일 이후 중국은 러시아로부터 전력 수입을 전면 중단했고 기존 계약의 최소 물량조차 구매하지 않는다고 합니다. 이는 양국 에너지 관계에서 주목할 만한 전환점으로 평가됩니다. 한때는 안정적 협력의 일부로 여겨졌던 전력 흐름이 이제는 완전히 끊겼다는 것입니다. 복수의 소식통은 핵심 원인이 러시아의 수출 전력 가격이 지나치게 높아졌기 때문이라고 전합니다. 2026년 초부터 이 가격이 처음으로 중국 국내 전기 요금 수준을 넘어서면서 베이징 입장에서는 경제성이 사라졌다는 분석이 나옵니다. 국내 이익 우선과 비용 통제라는 기조 속에서 중국은 수입 중단을 선택한 것으로 보입니다. 과거 중국으로 수출되는 전력은 주로 인터라우가 담당했으며 러시아 극동 지역의 잉여 전력을 활용해 공급해 왔다고 알려졌습니다. 전력 공급 계약은 2012년에 중국 국가전망공사와 체결되었고 2037년까지 유효합니다. 초기 계획에 따르면 계약 기간 전체 공급량은 약 1000억 킬로와트시, 연간 40억 킬로와트시 수준으로 제시되었습니다. 그러나 구체적인 가격 산정 공식은 공개된 적이 없다고 합니다. 소식통들은 2026년 동안 중국으로의 전력 수출이 재개될 가능성은 매우 낮다고 보고 있습니다. 다만 러시아 에너지부는 중국이 새로운 요청을 내놓을 경우 재개 가능성을 열어두고 있다고 합니다. 현실적으로는 베이징의 이익 계산, 특히 가격 격차와 국내 수요에 전적으로 달려있다는 평가가 나옵니다. 여러분, 러시아와 중국의 관계는 전략적 우정이라기보다 냉정한 이익 계산에 더 가깝다는 말이 나옵니다. 싸면 사고 비싸면 안 산다. 최종 결정권을 중국이 쥐고 있다면 이것이 파트너십인지 아니면 서로를 필요에 따라 활용하는 거래인지 생각해 보게 됩니다. 그리고 그 거래의 비용을 누가 치르느냐를 보면 답은 대체로 전쟁터와 시민의 일상에서 발견됩니다.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상대로 벌이는 이 부당한 전쟁이 남기는 것은 승리의 신화가 아니라 숫자로 포장된 상처와 거짓말로 덧칠된 비극뿐일지도 모릅니다. 여기까지가 오늘 저희 프로그램의 내용입니다. 여러분의 댓글과 의견을 늘 기다립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안녕히 계십시오. 다음에 다시 뵙겠습니다.